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주요 경제 수장들이 연이어 사퇴한 이 상황, 이 리더십 공백의 영향을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지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는 시점이라 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경향신문 이용우 전 의원 인터뷰인데요. 이 상황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어쩌면 예상 밖의 기회일 수도 있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보통 리더십 공백은 위기라고 보는데 이용우 전 의원은 오히려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신의 한 수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없는 게 단기적으로는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파격적인 시각인데요. 왜 그렇게 분석하는 걸까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듭니다. 예측 불가능성? 네.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서두르기보다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거죠. 협상에서는 아무래도 급한 쪽이 불리한데 그렇죠. 적어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거나 또 한국에서 새 장관이 인선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겼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시간을 버는 전략. 근데 이 전 의원은 과거 협상에 대해서도 좀 날카로운 지적을 했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역할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 마늘 협상이나 의약품 협상 같은 데서 한 전 총리가 혹시 개인적인 정치 성과를 위해서 협상을 좀 서둘렀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좀 치우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네. 심지어 미국에서 밀가루 타먹던 멘탈리티라는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 표현까지요. 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그 미국의 관세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말 강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이 전 의원은 미국의 경제적인 약점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약점이요? 어떤? 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하고 또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높은 기준금리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계속 새로운 국채로 바꿔 발행해야 하는 롤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국채 롤업 부담. 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만약 강행한다면 실물 경제는 더 위축될 수 있고 또 국채 가격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 하락.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를 요구하게 되겠죠. 네, 그쵸. 이게 결국 시장 금리 전체를 끌어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것들도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악순환이네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일본, EU 같은 이런 협상 상대국들이 미국의 이런 약한 고리,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취약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국들이 이미 알고 있다. 네.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라고 국채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실제로는 그냥 블러핑, 그러니까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채를 무기로 가진 국가들한테는 잘 안 통할 거다, 이런 예측이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 여부와는 또 별개로요. 더 큰 흐름,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계속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건 계속된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너무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이제 시작됐고 오바마 2기부터 기조가 좀 변하다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탈중국화, 리쇼어링 이런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을 제대로 갖춘 미국의 우방국이 사실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요.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이 정도거든요. 네. 특히 한국은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IT, 바이오 시밀러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테니 그 사이에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한국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죠.
아,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근데 이런 거시적인 기회와는 별개로 당장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재현도 있었죠. 한국 경제 침체도 인정을 했고요. 네, 맞아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하면서 국내 경제 침체 상황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네, 어떤 거죠? 하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채 탐관 필요성입니다. 은행들이 이미 가상금리를 통해서 부실 위험을 보험료처럼 반영하고 있고 또 탐감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으니 길을 좀 열어주자 이런 주장이고요. 부채 탐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년연금 제안이었죠. 그렇습니다. 신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씩 18년 동안 국가가 적립을 해줘서 성인이 될 때 약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들어주자는 구상입니다. 6천만 원이요? 네, 이게 청년 세대가 나중에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까 하는 불신을 좀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기대인데요. 연간 한 17조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규모가 작지는 않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 리더십 공백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통상협상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인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버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당면한 국내 경제 침체 해결이라는 과제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제조업 지형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분야나 또 여러분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 기회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